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또는 동의승낙 요건을 갖춰야만 권리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채권의 양도성은 동그라미가 아니고 세모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요. 채권의 양도성이 왜 세모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고 설명드린 것이고 시험에 나올 때는 이런 케이스가 나오는 게 아니고 시험에 나올 때는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 지금 이 그림 가지고 한번 보시죠. 이쪽 보세요. 집중하세요. 지금 갑소유 부동산에 의리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 임차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연습했었죠? 그럼 보세요. 전세권하고 임차권의 차이. 전세권은 뭐였습니까? 물권이었었죠? 임차권은 뭐였습니까? 채권이었었죠. 그럼 보세요. 의리라는 사람이 전세권이나 물권을 취득했어요. 전세권 취득한 상태에서 죄송합니다. 예, 우리 전세권 취득한 상태에서 예, 전세권을 B한테 처분하려고 합니다. 그럼 전세권 B한테 처분할 수 있는가? 전세권은 재산이기 때문에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전세권 처분할 때 집주인의 동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도 되는지 이런 것들이 실제 포인트입니다. 집주인의 동의 승낙 받을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전세권은 물권이잖아요. 물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동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의리라는 사람이 임차권을 취득했어요. 임차권 취득한 상태에서 임차권을 제3자 B한테 양도하려고 합니다. 그럼 임차권 양도하고 나서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임대인의 동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뭡니까? 임차권이 채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그런 식의 지문이 단골로 떠요. 우리가 전세권 양도할 때는 설정자의 동의 승낙을 요하지 않지만 임차권 양도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 승낙을 요한다. 이런 식의 지문이 시험에는 단골로 뜹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물권의 특성과 채권의 특성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과 채권의 특성 여기 써 있는 것들 서론 파트에 나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물권법 서론 파트에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가볍게 생각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버리세요. 이해를 해버리시면요. 우리가 이제 물권법 강론, 채권법 강론 갔을 때 케이스를 전개할 때 굉장히 쉽게 케이스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의 특성과 채권의 특성 이제 비교해봤죠. 이걸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보실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물권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것이 물권법이죠. 또 채권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것이 채권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권법의 특성과 채권법의 특성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래서 물권법은 기본적으로 고유법성을 띠고 있어요. 고유법성. 이에 반해서 채권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성질을 띠고 있냐면 보편타당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법은 고유법성을 띠고 있는 반면에 채권법은 보편타당성을 띠고 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고유법성은 뭐냐면요. 물권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물권법 영역은 나라마다 국가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 틀려요. 그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틀리는 이유가 이 물권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물권법 영역은 각 국가의 관습이나 특색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관습이나 특색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다 보니까 나라마다 국가마다 내용이 조금씩 틀릴 수밖에 없어요. 이에 반해서 채권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채권법 영역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내용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보편타당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다시 한번 개념 정해 볼까요? 고유법성을 띌 수밖에 없는 거. 이 물권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물권법 영역은 나라마다 국가마다 조금씩 다 틀리다고 그랬죠? 그냥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를요. 예컨대 이런 일 한번 들어보시죠. 갑한테 소유권이 인정되는 토지 위에 의리라는 사람이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않고 묘를 썼다고 가정해볼게요. 갑소유 토지 위에 의리라는 사람이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않고 묘를 썼습니다. 이게 묘를 쓰게 되면은 지금 허락도 받지 않고 묘를 썼으니까 갑이을한테 왜 남의 땅에다가 함부로 허락 없이 묘를 씁니까? 봉분 제거하시고 이장하세요. 이걸 청구할 수 있는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묘가 아니고 비닐하우스라면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때는 가차 없이 재고 청구할 수 있어요. 가차 없이. 근데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지금처럼 묘일 때 그때는 우리나라는 조금 특칙을 인정해 줍니다. 이 특칙을 인정해 줘 가지고 을한테 일정한 요건만 충족이 돼버리면 을한테 뭘 주냐면 분묘기지권이란 권리를 줘요. 분묘기지권이란 권리를 줍니다. 그래서 남의 땅에다 무단으로 묘를 썼다 할지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을한테 분묘기지권이란 권리를 주고 그 분묘기지권 권리는 뭡니까? 이 분묘기지를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예요. 그래서 이때는 봉분을 제거할 수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럼 왜 그런 것인가? 왜 그런 거냐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유교주의 국가죠. 전통적인 유교주의 국가다 보니까 조상님 모시는 거, 묘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묘가 아니고 비닐하우스라면 가차없이 철거 청구할 수 있지만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묘라면은 조금 특칙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분묘기지권의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분묘기지권 이게 아니에요. 분묘기지권이 아니고요. 생각해 보세요.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유교주의 국가입니까? 아니죠.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유교주의 국가인 건 아니죠. 무슨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분묘기지권은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물권이에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물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물권관계를 규율하는 물권법 영역. 이 물권법은요. 나라마다 국가마다 관습이나 특색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마다 국가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 틀리다는 겁니다. 그걸 표현할 때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유법성을 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 채무 관계를 규율하고는 채권법 영역은 보편 타당성을 띠고 있죠. 무슨 뜻이냐면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그 내용이 다 비슷비슷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컨대 돈 빌렸을 때 이자가 상환되고요. 그 다음에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돈을 빌리건 아프리카에서 돈을 빌리건 중국에서 돈을 빌리건 거의 대부분 논리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돈 빌렸을 때 이자 가산되고 돈 안 갚으면 강제 집행 들어가고 논리가 다 비슷해요. 그래서 그걸 표현할 때 보편 타당성을 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이요. 물권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물권법 영역은요. 기본적으로 강행 규정성이 강합니다. 강행 규정성이. 채권 채무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채권법 영역은 기본적으로 임의 규정성이 강해요. 임의 규정성이. 그래서 물권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물권법 영역은 강행 규정성이 강하고 채권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채권법 영역은 임의 규정성이 강하다는 거. 이것도 이해를 해보세요. 왜 물권법은 강행 규정성이 강할 수밖에 없는가?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물권은 배타성이 속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배타성이 뭡니까?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성질을 배타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맞죠?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성질이 물권에 있다는 것은 이거는 양면성을 띠고 있어요.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면서 혼자만 지배한다. 거기다 포인트를 두면 물권의 주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맞죠? 근데 타인의 간섭을 배제한다. 거기다 포인트를 두면 이건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 그 말하고 똑같죠. 그래서 물권은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물권의 주체 입장에서 보면 물권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혼자만 지배하는 거니까. 근데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잘못하면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왜냐면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면서 혼자 지배하는 거니까요. 그죠? 이렇게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많은 물권을 규율하기 위해서 물권법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물권법은 거의 대부분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법 규정들이 상당히 많겠네요. 그죠?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법 규정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다툼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법 규정들은 뭘로 묶어야만 다툼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냐면 그걸 강행 규정으로 묶어야만 다툼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권법은 기본적으로 강행 규정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 채무 관계를 규율하고는 채권법 영역 이런 것들은 임의 규정성이 강하죠. 우리가 채권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채권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계약이에요. 계약. 우리가 민법 총칙 첫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갑과을이 만나서 계약을 하게 되면 의도한 목적대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가 곧 채권이다.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죠? 채권을 발생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계약입니다. 근데 계약은 약속이고 약속은 당사자의 합의하에서 법조효과가 생기는 거죠. 맞죠? 당사자의 합의하에서 법조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합의하에서 법조효과가 생기는 영역에는 국가에서 간섭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법 규정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법 규정이 강행 규정성을 띨 수가 없고 거의 대부분 임의 규정성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권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물권법 영역은 강행 규정성을 띠는 반면에 채권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채권법 영역은 임의 규정성을 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물권법과 채권법의 특질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내용입니다.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론 파트에서 공부하는 것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근데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이 물권과 채권의 특성 비교하는 거 기본 쟁점들이 잘 정리가 되면요. 나중에 어려운 내용들을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릴 때 기본에 충실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물권의 특성과 채권의 특성 비교하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214페이지 보시면 물권법 일반이란 목차에서 쭉 써 있는데 뭐 물권의 의하 특질, 물권법이 도대체 뭔가, 물권법의 법원이 뭔가 이런 것들 쭉 열거돼 있죠. 그냥 가볍게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대신 215페이지 보세요. 215페이지 보시면 물권법의 특질이 나오죠. 이 특질 파트에서 양갈 1번에 강행 규정성,
양가로 2번에 고유법성. 이런 것들은 목차를 밑줄 쳐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권법은 강행 규정성을 띱니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또 고유법성을 띱니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그런 내용들 밑줄 쳐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시면 215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물권의 의의가 나오죠. 의의 파트는 양가로 1번을 쭉 밑줄 쳐놓으세요. 물권이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타적 권리를 바란다. 이거를 밑줄 쳐놓으시죠. 그래서 물건을 직접 지배해가지고 배타적으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것도 이제 물권이 되는 것이죠. 한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한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216페이지에 물권의 특질이 나오죠. 물권의 특질 보시면 지배성, 배타성, 절대성, 양도성 이렇게 써있죠. 목차만 쭉 빗줄 치세요. 지배성, 배타성, 절대성, 양도성.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거기 쭉 서 있습니다. 물권은 지배권이라고 말씀드렸고 배타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절대권이라고 말씀드렸고 양도성 자유롭게 인정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 내용들이 거기 서 있으니까 목차 밑줄 치시고 내용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 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물권과 채권의 비교 표가 있죠. 표요. 그래서 오히려 그 표를 보시면서 이제 복습을 하셔야 되겠죠. 표를 보시면서 우리가 공부할 때 항상 표가 나오는 것들은 항상 뭐라고 그랬습니까? 표가 나오는 것들은 항상 출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서 복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물권의 특질이라는 목차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내용입니다. 이제 217페이지 보시면 물권의 주체가 나오죠. 주체는 뭡니까? 물권의 주체는 권리의 주체하고 똑같죠. 자연인과 법인이 물권의 주체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공부했던 거잖아요. 그죠? 이제 물권의 객체가 그 밑에 나옵니다. 물권의 객체는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럼 물권의 객체는 뭐겠습니까? 물건이겠죠. 그죠? 그래서 물건이란 용어가 거기 나오죠. 그래서 이제 물건에 대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건 좀 시작하면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이제 물건에 대해서 쭉 설명드리고 일물일권주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